혹시 고아원 출신이세요? 당신, 혹시 고아원 출신이세요?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제게 던진 이 질문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회 며느리로서 처음 참석한 그 자리에서 말이죠. 발목,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제 발목의 점을 알까요?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팔을 세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우리 먼저 가자. 빨리. 시어머니의 손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5년 전 결혼식 날 받았던 익명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 방 서랍에서 오래된 병원 기록지를 발견했습니다. 1990년 12월 5일 여아 출생. 거기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발목점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었죠. 1990년 12월 5일. 그날은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걸 어떻게 찾았니?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 고여서요. 어머니, 왜 제 발자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연희야. 정말 미안하구나. 동창회에서 만난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영상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사시는 서연이님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각색해서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사실 저는 동창회 같은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동행을 부탁하신 거예요. 연희야,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가줄래?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시어머니는 평소에 사교적이신 분이 아니셨어요. 동창회도 거의 안 가셨죠. 그런데 이번엔 30년 만에 열리는 특별한 모임이라며 꼭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함께 가면 든든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제가 가도 될까요? 동창분들 불편하시진 않으실까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은 다들 며느리나 사위 데리고 오더라고. 너도 같이 가자.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였으니까요. 동창회 당일 명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셨어요. 어머니, 그 옷이 제일 예쁘세요. 그래. 근데 이게 너무 화려한 것 같지 않니? 평소답지 않게 신경 쓰시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죠. 차 안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손가락을 만지작거리셨어요. 긴장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응.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랜만이라 좀 떨리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다들 예순이 넘으신 분들이었지만 멋지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명수가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하나도 안 늙었네. 시어머니의 동창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 서연이라고 합니다. 어머, 며느리 데리고 왔네? 예쁘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자리에 앉아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꽃이 피었죠. 너희 기억나니? 수학여행 때 몰래 라면 끓여 먹었던 거? 그때 선생님한테 들켜서 혼났잖아.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만 유독 말이 없으셨어요.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고 계속 입구 쪽을 쳐다보셨습니다.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죠?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물컵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러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시고 그 남자분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왔구나. 동창 한 분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민호. 그분의 이름이 민호였어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민호라는 분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둘러보시다가 시어머니를 발견하셨죠. 그 순간 그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민호 씨가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붙잡고 계셨어요.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숙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호 씨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 두 분 사이에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말이죠.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왜 처음 보는 분이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민호 씨는 제 옆 빈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바로 옆자리였죠. 식사가 계속됐지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았고 민호 씨는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민호 씨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나이를 물으시니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35입니다. 35. 민호 씨는 뭔가를 계산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죠. 그럼 1990년생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1990년이라는 연도를 말하는 순간 민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가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당신 혹시 고아원 출신이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까요? 저는 그 사실을 거의 말하지 않았는데요. 시댁 식구들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셨어요. 발목,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 왼쪽 발목에는 정말 작은 점이 있어요. 아주 작아서 제 자신도 최근에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세게 잡으셨어요. 연희야, 우리 먼저 가자. 빨리. 시어머니의 손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가자니까. 시어머니는 거의 저를 끌다시피 해서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뒤에서 민호 씨가 명숙 씨. 하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동창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명수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차에 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민호라는 분은 대체 누구실까요? 왜 제가 고아원 출신인 걸 아셨을까요? 그리고 제 발목의 점까지 아셨을까요?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놀라신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잠그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빨리 들어와. 목소리가 떨렸는지 준서가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랑 동창회 잘 다녀온 거 아니었어? 응.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들어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방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죠. 문 앞에서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수원에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제 발목의 점까지요. 문득 5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결혼식 날 받았던 그 이상한 편지 말이에요. 저는 서랍을 뒤져 그 편지를 찾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편지였어요. 결혼식 날 아침 호텔방 문 앞에 놓여 있었죠. 발신인도 없고 그냥 하얀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축하 편지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준서에게 보여줬더니 누가 장난친 거겠지. 신경 쓰지 마.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던 건데 지금 다시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전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혹시 오늘 만난 민호 씨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편지의 의미는 뭘까요?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누구라는 걸까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양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친부모님이 누군지는 모르죠. 고아원 원장 선생님도 제가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하셨어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뭔가 더 많은 비밀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준서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출생에 대해 뭘 알고 계실 리 없어요.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의 반응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그날 밤 준서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전화 목소리가 이상했잖아.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민호라는 남자,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제 발목의 점까지 아셨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인 이상한 반응까지요. 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 우리 결혼식 날 받았던 편지. 저는 준서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어요. 준서는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그때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어. 근데 오늘 일이 있고 나니까 이게 진짜 뭔가를 경고하는 편지였던 것 같아. 그럼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네. 준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어머니 상태 봤잖아. 완전히 패닉 상태셨어. 지금 물어봐도 말씀 안 하실 거야. 그럼 어떡하려고? 나 그 민호 씨를 만나볼까 해. 준서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혼자 만나면 어떡해. 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내 출생에 대해서. 그래도 위험해.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당신이 가면 그분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 어머니 아들이잖아. 저는 준서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준서는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조건을 걸었어요.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만 만나. 그리고 1시간마다 문자 보내. 알았어, 걱정 마. 다음 날 저는 동창회 장소였던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동창 중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동창회에서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계셨던 김순자라는 분이요. 그분이 제게 명함을 주셨었어요. 며느리 예쁘네. 우리 가게에 놀러와.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복집이었어요.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니 김순자 씨가 계셨어요. 어머 며느리. 정말 왔네? 안녕하세요. 그때 명함 주셔서 한번 들러야겠다 싶었어요. 어머 고마워. 근데 명숙이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제가 혼자 왔어요. 김순자 씨는 차를 내오시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그날 동창회에서 민호 씨라는 분 계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민호 씨가 왜? 제가 그분 연락처를 알고 싶어서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김순자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연희 씨. 당신 정말 모르는 거야? 네. 뭐요? 민호 씨가 누군지. 정말 몰라? 김순자 씨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김순자 씨는 또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말 내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명숙이한테 미안하지만 당신은 알 권리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명숙이의 첫사랑이었어.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첫사랑이요? 응. 둘이 정말 사랑했지. 근데 민호 집안이 가난해서 명숙이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그래서 헤어졌어. 이건 그냥 옛날 연애 이야기잖아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김순자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숙이가 민호랑 헤어진 후에 임신한 걸 알았대. 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임신이요? 응. 1990년이었어. 명숙이는 그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나한테만 털어놨지. 1990년.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명숙이는 혼자 천안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 여자아이였대. 근데 김순자 씨는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어. 입양을 보낸 거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990년생 여자아이. 고아원. 이게 우연일까요?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2월이었을 거야. 12월 초쯤. 12월 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었대. 명숙이가 그걸 표시해 뒀다고 했어.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게. 저는 자동으로 제 왼쪽 발목을 만졌습니다. 거기 있는 작은 점을요. 설마. 연희 씨. 나도 그날 동창회에서 당신 보고 깜짝 놀랐어. 명숙이랑 너무 닮았거든. 특히 눈이. 김순자 씨의 말이 천천히 제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어머니가 제 친엄마라는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지잖아. 생년월일 고아원 출신 발목의 점. 그리고 민호 씨가 당신 보고 그렇게 반응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제 친엄마라고요? 그럼 제 남편은요? 준서는요? 그럼 준서는 제 남동생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겠지. 김순자 씨의 대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친오빠와 결혼한 거예요? 아니, 친남동생과요?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연희 씨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확인을 해봐야지. 어떻게 확인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거야. 그게 제일 확실하지. 김순자 씨 가게를 나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길을 걷는데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친딸이라고요? 준서와 저는 남매라고요? 그럼 우리 딸 하윤이는요? 저희 딸은 뭐가 되는 거죠? 생각할수록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김순자 씨 말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해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나 타액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협조해 주실 리 없으니 몰래 구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저 연희예요. 혹시 집에 계세요? 응, 연희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되셔서요. 어머니는 방에만 계시네? 밥도 잘 안 드시고. 시아버지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좀 뵈러 갈게요. 문 열어주세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와라. 어머니 좀 말 걸어봐.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연희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한참을 기다리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몇 일 사이에 확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를 마주보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어머니, 왜 미안하세요? 그냥 다
다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것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방을 나와 시어머니 화장대로 갔습니다. 빗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남아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휴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들키면 어떡하죠?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시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가방 속 휴지를 만져봤어요. 이 작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제 타액과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어요. 모녀 관계 확인 검사 맞으시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 이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좀 다녀왔어. 아직 준서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요.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준서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보, 사실 나는 당신 누나야. 우리 결혼은 잘못된 거였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준서는 충격받을 거예요. 아니, 충격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하는 꿈 준서가, 누나 라고 부르는 꿈 하윤이가, 엄마 아빠가 남매래요 라고 우는 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이 결과를 안 보는 게 나을까요? 모르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서류를 보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검사자 두 분은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도가 99.9%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저는 제 남동생과 결혼한 거였어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 검사는 정확도가 거의 100%입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준서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요? 하지만 이미 민호 씨도 알고 있고 김순자 씨도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서와 계속 부부로 살 수 있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 씨, 저 강민호입니다. 민호 씨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순자한테 들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네. 이제 다 알았어요. 검사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씨도 함께요. 어머니가 응하실까요? 응하셔야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명동 그 레스토랑에서 만납시다. 제가 명숙 씨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야.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집에 와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무슨 일이야? 뭔가 있었어? 응.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어. 제발 빨리 와줘. 알았어. 지금 나갈게.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준서에게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1시간쯤 지나 준서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준서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준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남편. 아니, 이제는 남편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검사 받았어. 검사. 무슨 검사? 유전자 검사. 어머니랑.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왜? 결과가 나왔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준서에게 건네줬어요. 준서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친엄마라고? 그럼 우리는 남매야. 우리는 오빠와 여동생이었어. 아니, 남동생과 누나였어. 준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해봐야 해.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거의 100% 정확하다고. 유전자 일치도가 99.9%래. 준서는 벽에 기대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계시는 거였어요. 우리 하윤이는,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윤이, 우리 딸.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우리 딸은 이제 뭐가 되는 걸까요? 남매에게서 태어난 아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둘이서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야? 응. 김순자 이모한테 들었어. 어머니가 1990년에 아이를 낳아서 고아원에 보냈대. 그 아이가 나였어. 그럼 우리 결혼할 때도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내 발목에 점을 보고 알아차리셨을 거야. 준서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 말씀 안 하신 거야? 우리가 결혼하는 걸 왜 막지 않으신 거야? 준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남매인 걸 알면서도 왜 결혼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내일 민호 씨가. 그러니까 내 친아버지가 우리를 만나자고 했어. 어머니도 함께. 친아버지, 준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동창회에서 만났던 그분. 강민호 씨. 그분이 어머니의 첫사랑이자 내 친아버지래. 세상에. 준서는 다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끔찍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각자 방에 누워 있었지만 한숨 소리만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부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닌 걸까요? 남매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준서와 저는 명동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민호 씨가 이미 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아니, 제 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일 사이에 정말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앉으세요. 민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준서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연희 씨, 아니, 이제는 내 딸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연희야, 민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명숙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헤어진 후에 소식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 제가 다 잘못했어요. 몇 년 전에 우연히 순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명숙 씨가 우리 아이를 낳았다는 걸, 그리고 고아원에 보냈다는 걸. 민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이 불완전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준서 씨 결혼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민호 씨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순자가 결혼 소식을 알려줬어요. 준서 씨가 결혼한다고. 그런데 신부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명숙 씨를 너무 닮았더군요. 그리고 나이를 계산해보니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편지를 보내신 거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을 막아야 하나?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만 보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준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니, 명숙 씨. 준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처음 연희를 봤을 때부터 알았어. 처음부터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준서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집에 데리고 왔을 때 너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이 너무 내 젊은 시절과 닮았더구나. 그리고 발목의 점. 내가 표시해뒀던 그 점을 봤을 때 확신했어.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을 해?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버린 딸이라고? 그걸 어떻게 말해?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우리가 남매인데 어떻게 결혼하게 내버려 두세요. 준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막으려고 했어. 정말 막으려고 했어.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대한 거 기억하니? 너무 이르다고 더 만나보라고 했잖아. 하지만 너희 둘이 워낙 사랑하는 게 보여서. 그게 이유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남매끼리 결혼하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비겁했어.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준서는 날 원망할 거고 너는
너는 날 어떻게 볼지.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35년 전에 너를 버렸던 게 너무 후회됐어. 그래서 며느리로라도 옆에 두고 싶었어. 이기적이었지. 나도 알아. 민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명숙 씨, 당신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임신했다는 것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혼모라니. 1990년대에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아이 아버지였습니다. 알 권리가 있었어요. 알았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난한 대학생이었잖아요. 나도, 아이도 책임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민호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혼자 결정했어요. 아이를 낳을지, 어디로 보낼지, 모든 걸 혼자 결정했단 말입니다. 나는 35년 동안 딸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넷은 각자의 고통 속에 잠겨 있었어요. 한참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 씨가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민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당신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직계 혈족 간의 혼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무효라니. 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함께 산 게 다 무효라고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혼인 신고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거죠. 하윤이는요? 우리 딸은 어떻게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친권은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민호 씨의 설명에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혼외자. 우리 딸이 혼외자라니. 사람들이 알게 되면 준서가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우리 딸이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으세요. 성격 차이로요. 그리고 연희 씨와 하윤이는 저와 함께 지내는 겁니다. 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35년을 못 본 제 딸이에요.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민호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연희야,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긴 아직 어색하네요. 민호 씨 감사하지만 저는 준서와 함께 하윤이를 키울 거예요. 준서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연희야,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5년 동안 사랑했고 함께 하윤이를 낳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였다고 해도 하윤이는 잘못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지킬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야, 너 정말.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990년에 미혼모.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막지 않으신 건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건 정말 너무하셨어요. 미안하다. 연희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니, 연희야. 남편이 아닌 이름으로 저를 부르는 게 이상했지만 그게 맞는 거겠죠. 너 정말 괜찮아? 우리가 계속 함께 살겠다고.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를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5년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민호 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법이 우릴 부부로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문이 나면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때 생각할게요. 지금은 그냥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준서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도 그래. 법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연희와 하윤이는 내 가족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어머니, 준서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전 아직도 화가 나요. 어머니가 진실을 숨긴 거. 그건 평생 용서 못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준서는 저를 보았습니다. 연희의 친어머니시기도 하고요. 민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연희야, 민호 씨가 저를 보셨어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35년을 못 봤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허락해 주겠습니까? 저는 민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제 평생 궁금했던 제 친아버지.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네, 아버지. 그 말을 하는 순간 민호 씨가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갈구했던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한참 후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시선도, 앞으로 겪을 어려움도.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겨내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준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래도 앞으로는 뭐가 됐든 너와 하윤이를 지킬게. 약속해. 저도요. 우리 함께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남매라는 사실이 이상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게 있었어요. 5년 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하윤이를 재웠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법이 우리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라고. 준서가 방에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연희야, 응,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해봐야죠.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응,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가족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든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남남이 된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지만 하윤이를 위해 같은 집에서 산다고 말했어요.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연희야, 하윤이 유치원 보낼 준비 다 했어? 준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 같을 수는 없었죠. 응, 가방에 다 넣어뒀어. 그래, 내가 오늘 데려다 줄게.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매처럼 지낼 수도 없는 애매한 관계. 하지만 하윤이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민호 씨, 아니, 아버지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하윤아,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하윤이는 민호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도 손녀를 무척 아꼈죠. 연희야, 요즘 어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적응하고 있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진작 명숙 씨를 찾아갔더라면.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제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친어머니이자 전 시어머니. 용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딸과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셨을 겁니다. 어머니, 하윤이 돌잔치 때 뭐 입히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윤이의 돌잔치였어요. 정확히는 1년 전 못했던 제대로 된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이 예쁘지 않을까? 내가 순자한테 부탁해 볼게. 감사합니다. 연희야,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맙다. 이렇게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저를 며느리로 아껴주신 분이에요.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아는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민호 아버지, 명숙 어머니, 철수 할아버지, 김순자 이모, 그리고 우리 가족.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윤이 돌잡이 할 시간이야. 준서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실, 돈, 책, 마이크. 하윤아, 뭐 잡을래? 하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실을 잡았습니다. 와, 장수한데.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희야, 울어. 준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응, 그냥 감사해서.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호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아버지. 1년 전 우리는 모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진실은 우리를 힘들게 했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윤이의 돌잔치를 함께 축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연희, 준서, 당신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압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죠. 아버지가 우리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법보다 사랑을, 경식보다 진심을 선택했으니까요. 저와 준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피로 연결된 것, 법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명숙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민호 씨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내린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특히 연희, 준서, 하윤이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함께 있게 해줘서요. 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겁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어머니로, 할머니로 살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한 말씀 하셨어요. 나는 뒤늦게 모든 걸 알았지. 처음엔 화가 났어. 명숙이가 나한테도 비밀을 숨겼다는 게.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연희야, 너는 내 며느리이자 딸이야. 그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할아버지,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김순자 이모가 밝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만 울고. 오늘은 하윤이 돌잔치잖아. 행복한 날이야. 맞아요. 케이크 자를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윤이는 케이크를 손으로 집어먹으며 깔깔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건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주는 가족으로요. 밤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하윤이를 재운 후 저와 준서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좋았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연희야. 고마워. 나랑 하윤이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매이면서 부부였던 이제는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관계.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복잡한 관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연희야,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준서가 물었습니다. 1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죠. 그래.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연희야.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정상적인 가족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하윤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준서는 동시에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하윤이가 자면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리고 나오면서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시작이요.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